익산에 도착했습니다. 미륵산성입니다. 여기서 1km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1km 뭐 금방 가죠. 오늘도 오즈모랑 인스타 360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찍어요. 여기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320도 영상을 찍고 하나는 짐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죠. 익산은 백제 역사지 유적지구의 세계 중에 한 군데죠. 공주부여 익산. 익산 그래서 뭐 종종 왔었는데 주로 미륵사지랑 제석사지 같은데, 그리고 이제 왕궁리 유적 이런 데를 주로 가고, 그 외에 뭐 쌍릉이라던가 그런 데들은 안 가봤어요. 뭐 무덤 뭐 볼 거 있겠어? 뭐 이러면서 안 가고, 그 다음에 미륵산성 이런 데도 뭐 고대 산성 뭐 뻔하지 뭐 이러면서 보통 익산은 여길 와서 하루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가다가 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미륵사지 가서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예전에는 와이프랑 와서 여기 뭐 중국집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고 간 일은 있었는데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저 여기서 발표가 있거든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원광대학교에 있는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마한문화유산 활용 사례 전남지역하고 가야고분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발표인데 기왕 가는 거 유적이나 좀 실컷 보고 오자. 여기까지 온 것도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지금 8시 6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휴게소는 안 들렸습니다. 휴게소 안 들리고 그냥 쭉 왔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니까 휴게소를 꼭 안 들려도 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물 마시면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되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싸는 거 다 귀찮아요. 되도록이면 덜 하는 쪽으로. 시간 아까워. 요샌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일 1식을 하는데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식이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깎아놓은 사과랑 방울토마토를 먹습니다. 사과 한쪽하고 방울토마토 10알 정도를 요새 계속 먹는데, 예전에는 사실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싫었는데 요새는 또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의뢰 먹게 돼요. 방울토마토 떨어지면 이제 사달라 그러고 그럴 정도로 방울토마토 매니아가 됐는데, 볼따를 올려볼까? 방울토마토 먹고 그 다음에 한 점심때까지는 그냥 물 마십니다. 레몬수 마시다가, 그러면 이제 점심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맛있는 거 먹습니다. 왜냐면은 저녁에 맛있는 거 먹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점심 때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뭐 짜장면 곱빼기를 먹기도 하고, 뭐 닭갈비를 먹기도 하고, 삼겹살을 먹기도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를 배부르게 먹잖아요. 배부르게 먹으면 좀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제자리 걸음 하면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봅니다. 보통 요새는 그 고고학자나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강의 영상들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쭉 보다 보면 2시간도 금방 가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 영상을 쭉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영상 보면 한 4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4시가 되면 점심을 좀 적당하게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또 맛있는 걸 먹되 탄수화물 말고 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쪽으로, 네, 야채, 채소, 무기질,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근데 요새 며칠 동안 점심에 전날 밤에 먹고 싶었던 걸 생각했다가 점심에 먹었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와이프랑 짜장면, 탕수육, 짬뽕 같은 거랑 점심에 오후에 낮술 했고, 어저께는 그 닭갈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배가 불러서 저녁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이렇게 한 9시쯤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이게 제가 밤에 요새 술도 안 먹고 한 달? 한 달 넘게 이렇게 밤에 뭘 먹지 않으니까 이 배가 이제 습관이 돼서 밤에 뭘 안 먹어도 잠자는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다만 뭐가 먹고 싶다 생각이 들면 내일 그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는 거죠. 네. 어제도 그래서 저녁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가벼운 몸으로 아침에 나가서 지금 오면서 와이프가 싸준 토마토랑 그 다음에 집에서 싸온 크림빵 먹으면서, 예, 오늘 많이 걸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지금 익산에 내려왔어요. 여기는 이륵산성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이네. 별로 관광지로 개발된 데가 아닌가 봐요. 정말 그야말로 산길이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원래 이 정도 가파른 길을 올라보면은, 제가 불과 한 달 전 내 운동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막 숨을 이렇게 내쉬었는데, 지금은 몸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몸무게는 한 4kg? 4kg에서 5kg 정도 내려갔는데, 워낙 뚱뚱했기 때문에 사실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정말 가벼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왔습니다. 이륵산성. 저기 이렇게 널따른 바위도 있고. 거의 올라온 지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도착했습니다. 이륵산성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고 기준성 용화산성이라고 불린다. 5세기 중엽부터 백제지방 중심이었고 7세기를 전후해서 금강변의 웅포 지역보다 내리귀에 위치한 금마 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의 꽃을 피웠다. 미륵산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산 미륵산성이 산 미륵산청은 미륵사지 뒤쪽 해발 430m의 미륵산 최정상과 동쪽 사면을 감싼 포곡식 산성이다. 미륵산성의 북쪽은 논산부여까지 조망되며 낭산산성선 인봉산성 및 땅치산성 등도 볼 수 있다. 도적으로 용화산성과 천호산성을 연결되고 있으며 서쪽은 낮은 구릉지대와 함께 함라산성 어뢰산성 및 금강이 조망된다. 남쪽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과 함께 왕궁리 유적 및 만경강을 낀 삼례전주김제 지역까지 조망되어 비교적 낮은 지형에 만들어진 산성이지만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세홍실록 지리지 신증동구겨지 승안의 둘레가 1181m이고 높이가 8척여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때까지도 성곽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군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강호진이 쓴 와유로구어 여루에 미륵산성이 퇴폐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18세기 후반에는 성곽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기산 미륵산성이 언제 추청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준왕준 왕이 쌓았다고 해서 기준성 지돈창으로도 불리다고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던 마성이 미륵산성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미륵산성의 초축 시기에 대해서는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전하는 준왕준 왕이 쌓은 성이라는 설과 백제 무왕이 쌓았다는 설 등이 있다. 산성의 둘레는 1776m에 이르며 동문지 남문지 치성 10개소 옹성이 남아있다. 성내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며 계곡굴을 중심으로 건물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축성 방법은 지형에 따라 외벽만 석축을 쌓고 성의 안쪽은 석재 및 토사를 다져서 축조한 내탁법과 성벽 내벽과 외벽을 모두 일정한 높이까지 석축으로 쌓은 협축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성곽의 평면 구조를 보면 표고 428m인 미륵산 최고봉을 감싸 성곽의 서남 모서리가 이루어져 있고 그 북쪽 표고 402m의 봉우리를 감싼 서북 모서리가 있다. 이 사이의 거리는 375m이며 중간에 규모가 크지 않은 서문을 두고 있다. 미륵산 정상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릉남 사면을 따라 남쪽 성곽이 이어진데 동남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490m이고 7부 능선에 남문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상 북쪽에 있는 봉우리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릉 북사면을 따라 성곽이 이어진데 북동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560m이며 여기에서 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쪽 성벽의 거리는 270m로 계곡 바로 옆에 옹성을 갖춘 동문이 있으며 동문 좌우 높은 곳에 적대가 있다. 동문 북쪽에서는 수구지가 확인된데 미륵산 정상에서 수구지까지 높이는 212m 차이가 난다. 성벽의 폭은 8.7m 내외인데 거칠게 다듬은 두께 20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여 줄을 맞추어 쌓은 평적사기를 하였으며 내부는 잡석과 마사토로 채웠다. 지형에는 성문 좌우의 외부로 돌출된 지성인 적대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1개소의 지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데 2016년 발굴 조사에서 서남 모서리의 1개소가 더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건물지는 성곽의 중심부로 오르는 계류 남쪽에 모두 9단의 석축 위에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15단 석축 위의 건물지를 조사하였다. 1단과 2단에서는 별다른 건물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35단 석축에서는 모두 1차 통일신라 시기, 2차 고려 시기, 3차 조선 시기에 걸친 건물지들이 확인되었다. 규울은 백제 때의 토기편은 확인되나 기와는 보이지 않고 통일신라 이후의 유물들이 주류를 이룬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여긴 다 복원된 거고요.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아무튼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로 가면 건물지가 있다 그러고 여기는 그냥 등산로인데 동물지 쪽으로 그럼 가야 되나? 길이 자연 친화적인데 건물지가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익산에 있는 그 몇 없는 마한 문화유산 중 보존된 곳 중에 하나라고 해서 오늘 답사 코스에 넣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저렇게 채성 본해놓고 여기 보니까
이 와편 같은 경우에도 자기 편도 있고, 예, 많이 드러나 있네요.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있네. 카메라에 거미줄이 붙어가지고 너무 띄었어요. 건물지가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나저나 나 진짜 잘 걷네. 잘 걷네요. 잘 걸어. 체력이 아주 좋아졌어. 너무 좋은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를 쓰고 올 필요가 없었네. 그래야 이렇게 그늘이 많을 줄 몰랐네. 근데 뭐 처음 와본 데니까 요즘 따가워가지고 모자가 없으면 힘들어요. 얼굴 타고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이가 아닌데 따갑더라고.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까매요.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따가워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피부도 신경 써야 된다고 우리 만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거미줄 붙었네. 아무튼 저는 답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고, 이 좋은 답사를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문화재 답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치 좋은 자연 속에 이렇게 와갖고 걷고, 또 문화재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치매 예방, 글 읽고 글 쓰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문화재 답사한 거 모아서 글 쓰고 책 쓰고 영상 만들고, 심심한 새가 없어요. 치매는 없다, 문화재 공부하는 사람. 또 돈도 안 들어요. 돈이 뭐가 들어요? 저 오늘 여기 입장료 없어요. 네, 근처에 화장실도 다 있어. 차만 한 대 있으면 전국 어디든 우리나라 문화재가 널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고. 또 어르신들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는 척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막 아는 척하고. 그리고 안 심심해. 평생 심심할 일이 없어.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가고 싶으면 가고,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집에서 책 보고 영상 만들면 되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직 안 늙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놀러도 다녀보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건 문화재 답사 이거더라. 어머, 뭐야? 달팽이야? 달팽이인가 봐. 여기로 올라가면은 건물질 하는데 여기가 길이는가? 저기 갈 수 없는 곳에 표지판이 있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뭘 이렇게 수목을 제거해 놓은 거 보니까 이쪽을 길을 정비해 놓은 것 같긴 해요. 여기 다듬은 석재가 보이네. 네, 건물지에 활용된 석재들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초인 길이라 두리번두리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영상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경사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운동이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크록스 신고 왔는데 등산화를 신고 와야 됐으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좋은 거 정말 혼자 하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해외에도 있어요. 특히 문화재는 세계의 유산들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시선이 길러지고, 그래야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론을 머릿속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가고, 여행 가서도 태국 가서 마사지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유적지 둘러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 이런 취미가 어딨어요. 내가 문화재는 사람들 안 좋아한다고 그런 걸로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국도비 받아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받습니다. 건물지 보여요. 가보겠습니다.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인간이 살 수 있는 거 하고, 유튜브 만들고 책 쓰고, 그러고 살려고요. 아이고, 괜히 돈 벌려고 애써봤자 모함만 당하고 시기 질투만 당하고, 아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머지않아 언젠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선생님들 한두 분만 같이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재밌는 문화재 컨텐츠로 여행 다니고 답사하고 글 쓰고 공부하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최근에 계획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10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학예사 생활 5년 하고, 회사생활 10년 하고, 발굴조사 연구원 5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았는데, 회사 끝난 다음에 사람도 꼴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몇 년 쉬고 나니까 자금자금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드네요. 미륵산성 내 건물지, 여긴 연지가 나왔네요. 연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진 못하게 해놨네. 연지가 나오고, 재밌습니다. 미륵산성 건물지가 있네요. 발굴조사에서 5단의 대지가 확인되었고, 대지들이 석축을 사용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금마, 정성, 금마, 굼범, 와점, 익주, 명문화 등 출토 유물 검토 결과 건물지들은 8세기 중후반에 창축되어 조선시대 전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3단 석축 지역에서는 성곽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인 대형 석축 저수유구, 하부 동서 510m, 남북 590m, 상부 630m, 남북 700m가 확인되었어요. 저 밑쪽에 이제 저수유구가 확인되나 봐요. 미륵산성은 대규모 건물지, 저수시설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 시대에는 물론 조선시대 전기까지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되었은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안내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왔으니까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오니까 해우먼지, 옛날에 발굴 완료되기 전 해우먼지 생각하네. 몸에 뭐가 붙었어요. 이 식물들 자기 종자 퍼뜨리려고 제 옷에 이렇게 뭐 붙여놨네. 아무튼 자생력이란, 자생력이 있어야, 자생력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직내지기게 살아남는 것이요. 아유, 뱀 나올까봐 무섭네. 나오지 마라. 뱀 나오지 마라. 또 안내판이 있습니다. 몸에 많이 묻은 옷이. 가장 상단의 주 건물지는 정면 9칸, 측면 3칸에 전후 차양칸을 둔 누각 형태의 건물로 상당히 큰 규모다. 출토 유물로는 금마저성, 금마군, 묘봉원, 관, 대사 등의 통일신라 시대의 명문 기관들이 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제가 지금 와 있는 건물주가 되겠고, 제가 지금 서 있는 데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뱀 나오지 마라. 나 아프면 안 된다, 혼자 와서. 이 바닥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놨네. 근데 풀이 너무 많이 자랐다. 이 정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너무 안 했는데?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기가 딱 보면 아시겠죠? 관광지가 아닌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정비가 너무 안 돼 있네. 길이 올라갈 수 있을 듯 없을 듯 있을 듯 없을 듯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수풀이 너무 우거졌죠. 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와보긴 잘한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규모도 좀 있고 나쁘지 않은데요. 답사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선택의 후회된 적이 없어요. 기왕 나오면 좋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사를 나오면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기분이 이렇게 상쾌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에는 기회 될 때만 이렇게 답사를 나온다. 이게 사실 일할 때는 남의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거나 그런 거를 별로 안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역시 안 하시겠죠. 근데 제가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강연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듣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그 연구자들의 이미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분의 강연이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래서 요즘에 강연을 아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해가 뜨네. 모자 써야 되겠네. 그래서 강연 들으면서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바닥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바닥 보면서 조심조심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사도 급하고 돌멩이도 많고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는 길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오히려 좀 약간 위험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일로 가면 이제 미르사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여긴 다 보수 정비 해 놓은 거라 옛날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성벽을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저기는 저기 못 올라가게 이렇게 철장을 해놨네요. 저기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안전사고 같은 게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치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치가 나오고, 이게 성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저쪽에도 치가 있고 이쪽에도 치가 있고, 이게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치들이 보입니다. 이 치나 이런 시설들은 우리나라 성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과학적인 시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성이 축조되는
예, 그 시점부터 시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예, 성이 축조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이 축조되는 시점은 성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성의 목적이 뭔가요?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거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혹은 동물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바로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생기냐면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무엇을 막느냐? 바로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동물을 막기도 하지만 동물을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 정도면 되는데, 예, 사람을 막으려면은 높은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구조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잉여 생산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주로 쌓는 거니까, 잉여 생산물이 없으면 별로 뭐 보호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쳐들어올 일도 없죠. 예.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들이 만들어지는 시기,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 예,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우리나라로는 이제 기원 전후 이렇게 되거든요. 기원 전후 이렇게 되는데, 우르크 이런 데 가보면은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산객이 한 분 계시네. 다시 이어가자면, 예,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성곽이 만들어져서 되는데, 거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뭔가를 보호할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돼야 성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고, 예, 무언가를 보호해야 되는 시기부터 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청동기냐? 거의 계속해서 그 신석기 시대의 그 평화로운 시대,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사람들 간에 작은 다툼은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큰 전쟁이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성을 설 필요가 없다가 청동기가 중국 쪽,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쪽에서 도입되는 어떤 그 시점부터 거기서 뭔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청동기가 들어오는 시점과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성벽도 같이 쌓아지고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기라는 게 필요가 없죠. 뭐 필요하다면 그전에 있는 무기라면은 동물들을 죽이는, 예, 뭐 창이라던가 화살이라던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예, 대인 살상용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성벽이 만들어지는,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기부터, 예, 뭔가를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인류의 고민이 되는 그 시점부터, 예, 예,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방어시설도 만들어지고 성도 만들어지고 대인살상용 무기도 만들어지고,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게더링 앤 헌팅,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구석기 시대까지. 뭔가 이게 따먹거나 채집하거나 이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따먹거나 하려면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무르면 안 되죠. 계속해서 이제 따먹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동네에 먹을 게 되게 풍부해야 돼. 그래서 어디 이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먹을 수 있는, 뭐 사계절 먹을 게 풍족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수렵채집, 지금도 이제 자기가 농사 안 짓고 이제 유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풍부한 데를 찾아서.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죠. 머무르는 게 먼저인지 농사를 짓는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좀 더 머무르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별로 관계가 없고, 아무튼 간에 모르겠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근데 먹을 게 풍부하면 그냥 머무를 수도 있죠. 예, 근데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도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뭔가 씨를 뿌리면 장분이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면은 걔네가 크면 또 잡아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 되는 거예요. 예, 신석기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한 곳에 머무르게 되니까 살림살이를 갖추게 되죠. 그 전에는 살림이라는 거를 만들질 않아요. 왜냐면은 맨날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싣고 다닙니까? 우리 또 이삿짐 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막 이삿짐 같은 걸 막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삿짐을 푸는 거죠. 그래서 막 토기도 만들고, 막 갈돌도 만들고, 갈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림살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집도 작게 만들어야 관리하기도 편하지만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막 이렇게 크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무르는 여건을 막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잉여 생산을 빼앗는 그 시점이 되면 청동기가 나오는 거지. 등산객이 꽤 있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나 보다. 등산객들은 많으신가 본데요. 하긴 오늘 공휴일이지. 공휴일이니까 뭐 더 그렇겠네. 아무튼 그래서 신석기 시대 잉여 생산물이 생각나고, 그 잉여 생산물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빼앗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되고, 또 그거를 내가 좀 보호해 줄게 하면서 지도자도 생각나게 되고, 또 지도자에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또 전략을 잘 짜주면은 또 보호도 잘 해주고, 그러면서 국가 체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국가들이 생각나다가 나중에는 국가들이 점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까지 어떻게 변해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랑 다른 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시기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많이 나진 않아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 고산리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같은 데 보면은 기원전 8000년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10,000년 전인데 8000년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토기가 나와요. 토기가 나온다는 거는 거기 이제 계속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살기도 좋고, 그리고 집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었던 흔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뭐 시리아라던가 튀르키예 같은 데서 발견되는 엄청 오래된 유적들, 뭐 텔캐라멜이라던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기원전 10,000년의 유적들이 이제 중동 지방에서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 유적들도 그렇게 오래된 시간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역별로 특성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집들을 움집 같은 형태로 집들을 많이 지었고,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도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아니 뭐 많이 살지 않는데 굳이 뭐 도시를 뭐하러 만듭니까? 근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이 있고 건조한 지방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오아시스처럼 혹은 얕은 언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 중간중간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인구가 고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많이 살기 위해서는 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 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살았을 때 맞는 그 공통되는 질서가 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지도층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치밀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중동이 훨씬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중동 지역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중동 지역과 큰 차이 없이 빠른 지역이 바로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랑 중동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전 세계 지도 놓고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다. 당시에 그 교역했었던 당시 두 양국께서 다양하게 교류하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어쨌든 협력하기도 했었던 기록이 너무나 수없이 많이 나오고, 거의 그 고구려와 중국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을 시작했다. 그래서 4대 문명 해가지고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엄청 빠르고, 예, 그만큼 이제 밀도가 집중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더스랑 황하 문명이 이제 발생하는, 예,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랑 황하 문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명화된 지역의 문화를 흡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흔적이 바로 청동기가 되는 거죠. 이건 빼도 못하는 거예요. 청동을 만드는 기술이 어디 한 달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합금이기 때문에 그 비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 기술은 전수를 받았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다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 전수를 받은 거죠. 예, 예, 그 전수가 시작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왔어요. 미르산성 밑으로 다 왔습니다.